네, 2023년 10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 스워드 철검 작전에 착착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침공했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어떻게 작전하는지 봤기 때문에 이번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작전하는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작전 짜는데 매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제가 방송 찍는 시간이 10월 15일 저녁 8시 13분입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오후 2시 13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랑 대충 6시간 차이가 나네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분명히 8월 15일 오후 1시, 즉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까지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가자 시티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 이집트 쪽으로 대피하라 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13일에는 24시간 내에 가자 시티를 비롯해 가자 지구 북쪽, 즉 이스라엘과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민간인들은 대피하라, 공격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미국도 야 너무 빠르다, 유엔도 좀 성급하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14일이죠. 이스라엘은 오후 4시까지 이스라엘 시간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4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13일 0시부터 14일 날 0시까지 지나갔습니다. 공격을 안 하고 10시간이 흐른 다음에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대피해라. 이때는 안 때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가 지난 다음에 또 안 때리고 15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5일이 왔습니다. 15일 되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안 때릴 테니 나가라. 네. 그러니까 주민 대피 시간을 24시간, 그 다음에 6시간, 3시간 줬습니다. 그럼 그 외의 시간은 때려도 되는데 안 때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3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은 16일 날 아침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지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타냐후하고 이스라엘 총참모부가 결정할 거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16일이 됐을 때 다시 몇 시간의 시간을 두고 가자에 있는 민간인들은 대피하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주간조선 기자가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가 분명히 얘기하네요. 이번 작전의 목표는 하마스 소멸이다. 그리고 가자 지구를 다시 합병할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야히아 신와르 그를 죽이겠다. 그 다음에 하마스의 군대는 카삼 여단입니다. 거기 인구가 200만밖에 안 되니까 여단 병력밖에 안 되죠.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알 카삼 여단인데 여기에 최고 지도자가 여단장이겠지. 데이프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프는 게스트, 손님이란 뜻인데 본명은 모하메드 디압 이브라임 마스리.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자기의 처도 잃고 딸도 잃고 본인도 팔다리 청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집요한 반이스라엘 지휘관이죠. 나이는 저랑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확실히 제거하고 이 카삼 여단을 해체하고 하마스 정권을 붕괴시키고 그게 이스라엘의 목표였죠.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전 기간은 공격 개시일부터 4주 내지 6주로 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 대사가 하는 말은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의견이니까 이스라엘의 작전 목표, 저 아이언 스워드가 이렇게 이걸 목표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공격을 합니다. 비행기나 이런 걸로 주요 시설은 때리고 있어요. 다만 민간 시설을 때리지 않는데 아까 말한 대로 13일에는 24시간 여유를 줬고 그 다음엔 6시간, 그 다음 날엔 3시간 여유를 주면서 그때는 공습을 안 할 테니까 빠져나가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 지나면은 공습은 계속할 수 있겠지만은 지상군이 들어가는 건 그 이유가 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대사는 자기 딸이 막내딸이 지금 공군으로 복무 중이고 아들은 예비군인데 한국에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갔고 뭐 두 자녀 그다음에 그 네 명인데 다른 두 명도 어떻게 이스라엘에 가서 도울 것이다 제대했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는 분명히 얘기한 게 더 큰 전쟁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힘과 무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다. 즉 계속 하마스가 도발을 했기 때문에 힘과 무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더 큰 전쟁을 피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하마스는 강하지 않다. 북한은 뒤에 중국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북한은 훨씬 강하고 또 중국이 있지만 하마스는 그런 게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마스 뒤쪽에는 가자지구 뒤쪽에는 이집트가 있는데 이집트로 가는 통로가 라파인가 뭐 그런 통로가 있어요. 지역이 있는데 현재 이집트가 거기를 봉쇄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이 넘어오는 걸 안 막아주겠다라고 그랬고 제가 아이언돔 정상 가동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대사도 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죠. 제가 그 전에 해외 취재 가게 되면 우리 국가정보원 IO들이라든지 경찰 IO들을 만나서 오히려 남북 문제를 더 아는데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본국으로부터 받습니다. 대사도 그렇죠. 아이언돔이 이번에 80% 격추 능력을 보였다. 보통 90에서 95% 보였는데 왜 그거밖에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 상당히 요격을 했다. 근데 이게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에 피해가 있었고 특공대가 들어와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개 마을을 침공해서 민간인들을 죽였다. 라고 했고 그리고 왜 이스라엘 모사드가 몰랐냐 그러는데 이 대사가 상당히 흥미로운 말을 해요. 모사드가 하는 게 있고 신베드가 하는 게 있고 아만이 하는 게 있다. 근데 이 대사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군사 분야니까 이스라엘 군사정보기관 아만의 실패인 것 같아요. 우리 아만에 해당되는 게 우리 국방부에서는 DIA 국방정보본부 합참정보본부입니다. 그 정보본부 안에 37 부대가 있고 정보사가 있고 기무사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들이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합참의 정보본부가 정보를 만들면 작전을 하는 작전본부가 작전을 만들어서 작전에 들어가는데 북한을 보는 우리 국가정보원도 있고 또 방첩을 하는 경찰의 보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DIA 국방정보본부죠. 거기서 실패를 했다. 그쪽에 판단하고 이스라엘에서도 모사드의 판단하고 그다음에 방첩을 하는 신베드의 판단이 다를 경우에는 그쪽도 아만이 더 우세하죠. 그래서 아만의 실수인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감찰, 즉 전투태세 검열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미국이 현재 제너럴 포드함 이어서 아이젠호 함 두 개의 항모 전단을 보내는데 이건 참전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문제에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참전하러 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국가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지지했다. 물론 바이든도 한국도 지지를 했다. 고맙다. 그리고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지지한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한 게 아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한 것이다.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달리 보는 거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도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사우디가 계속 풀어가야 할 문제고 그렇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나 등 비롯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온건 노선을 가기 때문에 점점 더 이스라엘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서 잘 풀릴 것이다. 그 다음에 헤즈볼라라든지 이란이 참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이건 저도 없다고 단언하죠. 헤즈볼라가 뭐 땅콩땅콩 게릴라전을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없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 지역에서 IS가 거의 소멸됐는데 그것처럼 하마스도 소멸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대충 이제 가자지구 사태를 정리했고 대사 인터뷰를 상당히 잘했어요. 주간조선 기자가 잘했어요. 그걸 보니까 좀 감이 더 잘 잡힙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하는 작전이 아이언 스워드 철검 작전은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
이것을 전쟁이라고 워라고 이제 도하 언론은 보도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전역입니다. 전역. 전역은 전쟁은 영어로 워고 전역은 한자로는 두인변의 이 역자. 왜 징역살이 하다 할 때 우리 부역 나가다 할 때 그겁니다. 영어로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캠페인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 같은 거 미국에서 할 때 보면 캠페인 한다 그러죠. 미국의 민주당 후보 누가 캠페인에 나섰다. 이걸 우리 유세라고 번역하는데 캠페인이 뭔가 하면 영어의 그 뜻이 목표는 대통령 당선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선거하는 날, 투표하는 날까지. 그때까지 자기가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기간이 있는 거죠. 그 기간 내에 자기가 총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하고 돈을 투입하고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게 그게 캠페인입니다. 그걸 우리가 유세라고 번역하는데 유세보다 훨씬 큰 거죠. 군사작전에도 전쟁은 빵 터지면은 이건 뭐 목표는 상대국 항복할 때까지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가는 게 이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역은 내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우리 자원을 투입해서 반드시 그 목표를 단속하겠다 하는 게 전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치밀한 작전이 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게 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그래서 그때 그들이 얘기했던 거는 우크라이나 내에 게릴라 세력, 이제 반우크라이나 세력이죠. 친러시아 세력하고 우크라이나 세력이 다투고 있으니까 둘을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평화유지 작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작전이다. 어떤 누구를 죽이고 하는 목표가 없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들어왔었죠. 왜 거짓말이냐? 그때 러시아 군대는 벨라루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수도가 벨라루스에 가까운데 그쪽으로 바로 침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이제 신속 옛날에는 이제 2차 대전 때는 큰 전쟁이니까 미국 육군 개념으로서는 집단군, 그룹 아미를 만듭니다. 그룹 아미 안에 야전군이 있어요. 야전군은 우리 지금 그 전에 있었던 1군, 3군, 2군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야전군 밑에 군단이 있습니다. 군단은 아시죠? 그 밑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1, 3군을 없애긴 했지만은 지작사하고 이작사라고 하는 과거의 야전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집단군까지 만들어서 그건 소련군도 그랬고 독일군도 그랬고 워낙 대규모 전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집단군이 붙고 야전군이 붙고 군단이 붙고 큰 전쟁을 했는데 이게 전쟁이 이제 많은 걸 외교를 하다 보니까 전쟁 규모가 작아지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와서는 뭘 만들었냐? 스트라이커 여단. 그래서 전쟁도 초기에 딱 일어났을 때 뭐가 분쟁이 났을 때 작은 부대를 탁 보내서 타닥 하게 되면 제압이 되잖아요. 불났을 때 소화기 하나만 끄지만 불이 커진 다음에는 대한민국 전체 소방대가 달려도 애먹잖아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자.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안 좋았으니까 끌어모아갖고 달려가니까 집단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은 금방 날아갈 수 있는 부대, 그것도 미군 공군 수송기에 태워서 그리고 전차도 작게, 장갑차도 작게 해서 수송기에 실을 수 있는 걸로 이게 스트라이커 여단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작전들도 옛날엔 사단이 중심이 돼서 빵 치고 들어갑니다. 6.25 때 보게 되면 평양 입성을 앞두고 대한민국 육군 1사단,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1사단하고 미 24사단이 주공, 조공으로 들어갑니다. 주공은 미 24사단,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거는 1사단인데 우리 1사단이 먼저 갔죠. 그래서 백사단장이 작전을 할 때 보게 되면 두 개의 연대를 빵 치고 딱 잡아놓은 다음에 한 개 연대를 빵 치고 뚫으면 두 개 연대가 와서 또 교체한 다음에 두 개 연대 세워놓고 빵 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제 한 부대 단위를 크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대대작전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하면서부터 대대 중심으로 대대가 전투단이 되는 거예요. 대대 안에, 보병 대대 안에 거기에 뭐 포병 중대를 붙이고 공병 중대를 붙이고 기갑 중대를 붙이고 뭡니까? 뭐 통신도 붙이고 뭐 항공도 붙이고 해서 그게 종합 전투를 하는 작은 옛날엔 사단이 했다면 그래서 미군 이라크 전쟁을 할 때 50 며칠 만에 이라크 전쟁에서 끝내놓고 나중에 안정화 작전에서 몇 년을 끌었죠. 근데 러시아도 그걸 본받아서 키이우를 점령하려고 할 때 대대 전투를 했는데 이 대대 부대들이 돈자가 돼버립니다.
보급도 안 되고 작전 능력이 안 됐던 거죠. 그 키우를 점령하지 못하니까 그다음부터 뭐예요? 그쪽 수도 점령하는 건 포기하고 러시아 국경에서 자기네 게릴라 부대들이 싸우는 지대를 점령해갖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하는 옛날 전투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미국만큼 전투력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기동이 들어가려면 공중에서 공격 헬기가 들어가면서 쫙 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차가 들어가고, 장갑차가 들어가고, 장갑차 안에 보병이 있죠. 그 다음에 군수부대가 따들어서 작전을 하고, 그리고 통신이 바로바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군수가 계속 따라와요. 굉장히 이게 복잡한 전쟁이고, 신속 기동전입니다. 물론 그 전에 공군이 초토화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A-Day 작전, G-Day 작전에서는 헬기부터 시작돼서 보포웨이 공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공군기로 때리면서 지상전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바로 그것도 목표를 길으면 6조, 짧으면 4주 내에 하마스 지도자 알-카쌈 여단의 여단장 죽이겠다. 딱 이런 목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쌈 여단은 괴멸시키고 땅굴은 다 잡아내고 지도부도 붕괴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대사 인터뷰를 보니까 상당히 자신하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본인이 주도해서 하마스가 잡아갔던 이스라엘군 상병을 전방에 보초 쓰고 있던 사람을 특공대가 들어와서 한 병사는 죽이고 하나는 잡아갔습니다. 많은 사람 죽였는데 하나 잡아갔죠. 근데 그 병사를 돌려받기 위해서 그 후에 전투에서 생포한 하마스 특공대 한 1027명을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1대 1027, 제가 앞선 방송에서 했었죠. 그런 나타냐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도량을 베푼 건데 이번엔 굉장히 많이 당해서 지금 잡혀간 사람이 22개 마을에서 120명에서 150명, 죽은 사람 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작전으로 대화를 5년간 해서 풀려나오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작전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스라엘도 아마 이게 시가지 전투니까 대대 전투도 아니고 거의 소대 단위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니면 분대 단위로. 초기에는 가자지구 확 들어갈 때는 대대 단위로 기동전을 하지만 딱 도시에 도착한 다음부터는 분대 단위로 쪼개서, 아니면 3명 1개조 단위로 쪼개져 갖고 건물마다 들어가서 방문을 열고 천장도 찔러보고 그리고 찾아야 될 거예요. 지하실 들어가고. 그리고 땅굴을 찾아야죠. 그래서 거기가 확보가 되면은 예비군들이 이제 따라 들어와서 거기를 지켜주고 이 주요 전투 부대원들은 다시 그 다음 시가지로 들어가는 이런 전투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잘 해내는지 안 해내는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대사를 보게 되면은 북한과 달리 하마스 뒤에는 중국도 없고 이렇게 강한 세력이 아니까 잡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 이스라엘이 하는 아이런 스워드 철검 작전을 설명을 하는 거는 우리도 이런 꼴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는 작전 계획으로 옛날에 5027이 유명했는데 5027은 뭐 전작권 전환하니 뭐 어쩌니 하면서 지금 죽었습니다. 죽었다 그럴게요. 버려져,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한국군이 주도해서 작전 계획 5015를 만들었어요. 5027을 갖고 5029를 만들었는데 5015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전면전 작전 계획이고 핵전쟁 작전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작전 계획 5015를 만들고 나서 이제 미군이 도와주고 우리가 주도한다는 건데, 여기서 북한이 핵을 쓰게 되면 선제 타격한다는 개념, 그 다음에 살아서 올라오는 게 있으면 KAMD로 맞고 KMPR로 작살낸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계속 제가 문제라고 제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 이제 모든 작전을 짤 때는 작전 계획 5027 말고도 26이 있었죠. 26은 뭔가 하면은 이거 YS 때 만들어진 건데, 그때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고 처음 해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카터가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미국 태평양, 지금 인도태평양 사람을 중심으로 핵시설만 정밀하게 때려버려서 없애는 공습으로 작기 5026을 만들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앙앙거려서 말려버린 게 김영삼이죠. 그래서 이 작전 계획도 그 이후로는 그냥 뭐 잠자고 있습니다. 작전 계획 5027은 전면전 계획이고, 근데 전면전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발 계획입니다. 전면전이 아니고 어디 휴전선 어디서 타삭 하다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가자지구처럼 이렇게 다다닥 할 수도 있죠. 특공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을을 점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작전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건 그냥 개념 계획 어떻게 해보자라는 거지 구체적인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전 계획 5029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서든 체인지가 일어나서 쉽게 말하면 김정은 호위총국 경호대가 김정은을 쏴버렸어. 거기에 대해서 인민군 총참모부가 호위총국을 공격하는 내전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작전계획 5029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작전계획 5030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심리전 민주화 공작전을 해서 북한 내에서 소요가 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 소요가 일어나면은 내전이 일어나죠. 그럼 작전계획 5029를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소용이 없어요. 왜? 또 상황이 바뀌었어. 자, 북한이 지금 저기 하마스처럼 저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지금 뭐 아이언 스워드 같은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전 계획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1군단 지역에서 따닥 했을 때 1군단이 그러니까 육군 항공하고 기타 이런 것들의 지원을 받아갖고 보복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개성을 치고 어디까지 간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부대는 북한의 핵전쟁학을 대비해서 딱 눌러놓고 있어야죠. 그리고 북한의 4군단이 해병대 6여단, 백령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연평부대를 때렸다 그러면은 그쪽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이끄는 서북도 서방사 지역이니까 해병대 사령부 주도로 해군 2함대, 공군 참여해서 해주를 작살낸다든지 아니면 장산곶 일대의 기지를 작살낸다든지 국지작전을 그러니까 한국판 캠페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핵을 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딱 대응하고 있는 거죠. 작전계획 5015를 돌리던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을 돌리던 이렇게 해서 북한을 탁탁 쳐야만 그리고 북한이 깨져야만 북한 내에서 반 김정은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기현 씨가 이끄는 국정원이 정부 활동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은 요원들이 또 탈북자 이런 사람들을 도움을 받았고 에이전트로 들어가서 북한 내에서 민주화 공작하도록 해야죠. 와해시켜야죠.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지금 제가 앞선 방송에서 이재명을 다루려면은 이재명에 반대하고 있는 비명계하고 정치를 해야죠. 이 경제학 용어에서 비교 우위의 법칙이 있죠. A라는 나라가 있고 B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각각 두 가지 물품만 생산합니다. 근데 A 나라가 워낙 경제력이 좋아서 A 물품도 싸게 생산하고 B 물품도 싸게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죠. 이 B 나라는 경제력이 약해서 A라는 물품도 비싸고 B도 비쌉니다. 둘이 무역하면 B 나라는 맨날 사기만 하니까 경제가 망해요. 그럼 B는 죽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런 절대 우위는 이쪽이 갖고 있지만 이 못 사는 나라 입장에서도 두 가지 물품 중에서 어떤 게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느냐. 앞에 있는 물건은 이 나라에 비해서 3대1로 가격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1.5대 1이다. 그러면 이걸 더 생산해서 이걸 하다 보면 이쪽하고 비슷한 가격이 되거나 내려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돌파하는 거예요. 내가 비교 우위가 있는 걸 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다룰 때 이재명이가 지금 영수회담 하자 그럴 때 윤 대통령이 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장도 안 돼, 김행 여가부 장관도 안 돼, 뭐도 안 돼, 뭐 선거도 다 졌잖아요. 이젠 거꾸로 김기현이나 대통령이 나와서 영수회담을 하자 그러면 잡범 이재명이가 너 할 겁니다.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홍천이나 이상민 씨나 이원욱 씨 같은 있는 비명계랑 대화를 하는 게 빠른 거죠. 전쟁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을 가진 김정은 가지고 직접 대화하려고 하는 게 문재인 노선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노선이죠. 그 외곽에서 김정은의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세력들을 잡아나가는 민주화 공작이 있어야죠. 처음에는 그들도 김정은에 충성하죠. 충성도가 약한 세력부터 건드는 겁니다. 아만이 하마스 정보에 실패했는데 우리 DIA, 우리 국정원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패만 정부만 하면 뭐래. 우리가 역전시킬 수 있는 작전을 짜야지. 비교 우위부터 들어가야지. 유성 사건, 이게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 하면은 그래도 남재준 씨가 국가정보원장 할 때는 2015년
북한 전복을 목표로 밀어붙여 봤었어요. 그러다 그 양반이 날아갔죠. 북한의 역군자에 걸려서. 근데 지금 그걸 해야지. 계속 북한을 이기고 살 겁니까? 지금 신 장관이 들어갔고 김기현 씨는 그대로 있고 조태용 안보실장이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자, 우리도 정보작전에 있어서의 캠페인을 하고 군사작전에서의 캠페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탁탁 쳐서 몇 번 이겨놓으면은 저쪽에서도 반 김정은 세력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작전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스라엘이 힘이 딸리면 러시아처럼 멍청하게 되면 전선이 오래 구축되면서 힘들어지겠지만 성공하게 되면은 반 하마스 세력이 일어나면서 바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대사는 2005년 서로 합의해서 자치를 살게 했을 때 2007년 하마스가 일어나면서부터 가자 지구는 배신으로 갔다. 이걸 정상화하겠다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돌려놓는 딱 목표를 갖고 언제까지, 그때까지 어떠한 군수를 준비하고 어떠한 물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군사적으로도 국지작전 계획이 필요하고 정보세계에선 정보작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보사하고 국정원이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방사 전방에 1군단, 5군단, 6군단, 3군단, 2군단, 7군단 준비해야 되죠. 지작사도 준비해야 되고 드론 사령부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만들 전략 사령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평시작전이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 없이 또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게 커졌을 때 핵전쟁으로 갔다 그러면 한미연합사가 딱 나와서 미국이 막으니까 우리는 해볼 만한 거죠. 좀 캠페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좀 긴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